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도 좀 있으니까 조금 더 그때 설명드리고요. 친일 역사구태타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15일은 진짜 기가 막힌 날이었었던데요. 예, KBS에서 딱 8월 15일 0시에 기미가요를 틀고 일본의 애국가라고 하는 기미가요를 틀고 기모노를 입고 있는 장면이 딱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밤 12시에는 이승만을 위하는 기적의 시작이라는 다큐가 상영이 됐어요. 그런데 저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승만 미아 다큐는요, 독립영화협회에서 탈락한 거예요. 독립영화협회는 대체적으로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게 역사 왜곡이 너무 많으니까 독립영화로 승인할 수 없다고 거부된 건데 KBS가 튼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죠. 이러면서 이제 친일 논란이 확산됐고, 그 전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으로부터도 더 확산된 건데, 더욱 놀라운 사람은 8월 15일 날 정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구는 테러리스트였다라고 하는 김구 테러리스트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사람은 김락연이라고 하는 사람과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아시나요? 혹시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안 팔렸는데, 제가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도 정책팀장 같은 걸 하고 있어서 그때 촛불의 기록이라고 하는 책을 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이 일본에서는 꽤 잘 나가서 그 책의 출판기념회를 하러 제가 일본에 갔었는데요. 일본의 도쿄 서점에 2019년 상황입니다. 코로나 직전의 상황인데요. 그 일본의 서점에 가서 그 책 판매대가 있어가지고 일본판이,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보다 저 중간에 베스트셀러 안에 반일 종족주의가 해설돼가지고 뭐 몇십만 부가 팔렸다고 막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한테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책인데 일본인들한테는 굉장히 그 엄청난 책이었던 거죠. 거기에 보면 뭐 김구는 거대 신화에 탈신화에 도전한다, 김구는 80명을 죽인 살해자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책이 김구는 테러리스트다, 이런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많은 기관에 친일파로 다 점철됐었고요. 특히 4대 역사기관, 한국학중앙연구회,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독립기관, 이게 4대 역사기관입니다. 여기는 모두 친일파로 채워졌습니다. 너무 우리는 모르는 채 사실은 이렇게 꽉꽉꽉꽉 들어차게 된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은 미래를 지배하기 위해서는요, 과거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을 시작하거든요. 역사 왜곡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거를 한 겁니다. 박근혜도 저 탄핵 직전에 2015년에 뭘 했냐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다가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그건 똑같은 겁니다. 왜? 미래를 지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독도의 조형물이 철거가 됐다. 이게 안국역인데요. 이제 안국역에서 철거되면서 이제 쫙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인천 지하철도 부산 지하철도 독도 조형물이 있었는데 전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다 철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굉장히 목적의식적으로 독도 조형물을 치웠던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독도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이게 MBC가 보도한 건데요. 작년에 일본의 군함이죠. 군함이 NLL을 넘어서 독도에 20km 가까이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해군이 가서 경고 사격하고 피하지 않으면 사격도 해야 되거든요. 매뉴얼에 따르면. 그런데 이런 것을 대응도 안 했고 이것을 언론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독도 근해에 일본의 수입 경찰선입니다. 작년에 80회, 올해 58회나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드러나요. 독도에 대해서 실제로 공유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여기서 나옵니다. 독도의 홍보 예산이 원래 30억씩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사라졌었고 올해도 예산에서 완전히 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일이 독도 관련해서 계속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에 독립기념관을 또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저 이땅 독립관도 친일파로 채우더니 서울에 독립기념관을 또 만들어? 이상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8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내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역사적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념해야 된다라는 8.15 경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들으면서 역사학계가 다 말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국내에서의 독립운동 20년대 했던 독립운동자는요. 다 40년대가 되면 다 변절해서 친일파가 돼요. 그런데 그 변절한 친일파를 위해서 독립기념관을 서울에 또 만든다? 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벌써 사업액을 245억을 책정해야 된다. 근데 이게 서울에서 245억은요. 부지 사는데도 돈이 안 될 거예요. 부지 사는 정도 살 거예요. 왜 그럼 저렇게 책정했냐? 300억이 넘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하면 저기서 누구를 기를 건데 어떤 기념을 할 텐데 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 제출해야 되니까 300번 미만으로 딱 채운 겁니다. 그리고 부지에서 기초 닦아놓고 다음에 이제 빼도 박지 못하게 올리려고 하는 꼼수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역사기관을 친일파로 채운 것은 과거를 왜곡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걸 어디서 시작했냐면 역사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학력평가원이라고 하는 사실상 부도업체가 교과서를 만든 적이 없는 부도업체가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국정교과서는 어떤 거냐? 검인정 교과서라고 하는데요. 검인정 교과서는 어떻게 하냐면 검인정을 받으면 학교별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저 교학사 교과서, 역사 교과서 나왔을 때 저 구미의 문경고등학교인가요? 문명고등학교가 채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반발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은 수준이 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이 얘기했던 게 어떤 맥락인가라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서정주의 얘기를 해요. 서정주의 얘기하면서 서정주의 시는 너무나 아름다워. 그런데 서정주도 아시다시피 친일파잖아요. 나중에 우리나라 청년들을 학도병을 내렸던 친일파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르게 평가하자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시를 지었던 그리고 당시만 해도 저항정신이 있었던 시인의 이 사람과 친일했던 이 사람을 잘라서 평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교과서에 토론해보자라는 내용 중에 들어가고 지금 친일파 세력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라서 얘기하면 서정주가 저 서울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얘기에 이 논조를 만든 사람이 배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배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말을 약간 바꾸는데요. 일제시대 들어 정부의 수탈과 착취가 현저히 제한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노골적이고 저질적으로 왜곡이 이루어졌다. 이 두 가지 말 중에서 이상한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상한 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말이? 이거 찾으시면 대단한 분이신데. 예? 맞습니다. 정부 하나 찾으셨어요. 또.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감이 다르시죠. 일제시대 일제라고 하지 우리는 정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맞서 싸운 운동의 역사는 독립운동이라고 하지 민주화운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제는 합법정부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합법정부는 수탈과 착취가 현저히 되었고 합법정부니까 합법정부를 향해서 더욱 민주화운동을 한 거다. 독립운동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 엄청나게 왜곡이 들어갔던 거죠. 저런 사람들이 이제 책을 만드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저런 사람이 그러면 또 저렇게 되느냐. 이게
국적 문제가 그렇게 크잖아요. 요번에도 김문수가 나와가지고 나는 일제강점기의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이야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굽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근데 오늘 내가 한노이의 의원을 만났는데 한노이 의원이 얘가 쫓겨나는데도 나는 쫓겨날 이유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나는 국가검사에 끝까지 앉아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앉아있을 때. 끝까지 앉아있을 때. 그래서 경위가 나중에 끌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의 완전 확신입니다. 확신범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합법 정부가 일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그래요. 합법 정부가 식민지배는 합법이고, 예, 그게 올바른 거였다. 올바르지는 않지만 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합법 정부이기 때문에 유관순 의사는 반정부 시위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봉창, 안중근 의사는 테러리스트고,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의 수고였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는 반정부 기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생법이면 친일파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고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교묘하게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게 다른 아닌 일반 학자도 아닌, 말도 안 되는 학자도 아닌, 어용학자도 아닌 정부의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말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 아니에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외교부의 지금까지 지속된 입장은 1910년에 한일 합병은 무효야. 불법 강점한 거야. 그러므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조선이에요. 조선이에요. 예,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는 임시정부 산하의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런 사람들을, 이 말도 안 되는 공식 입장을 저버리는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을 내는 사람들을 정부 기관장에 세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은 나 뉴라이트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뉴라이트, 그럼 뉴라이트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봤는데, 뉴라이트를 하는 사람은 중앙대 이름이 뭐죠? 신지호? 신지호는 아니고요. 신지호는 이제 뉴라이트 신진욱 교수. 신진욱 사회학과, 중앙대 사회학회 신진욱 교수가 뉴라이트에 근본해가지고 논문을 2편을 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2편을 밤새서 읽었어요. 거기에 읽은 뉴라이트의 기초부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긴 얘기인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신지호는 뉴라이트 세력이고요. 신진욱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뉴라이트가 알고 보니까 뉴라이트 친일파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것 이게 아니에요. 신진욱 교수는 뉴라이트는 미국으로부터 시작됐고 1945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점이 시카고 대학이었다는 거를 이제 쭉 따라서 있는데, 우선 뉴라이트의 기초부터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기 화면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이게 사람의 얼굴이고 몸통이고 다리입니다. 다리예요. 10만 년 전의 인류의 화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다리가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게 그런 인류의 화석인데 10만 년 전의 화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화석을 발견하고 인류학자가 난리가 났어요. 왜? 10만 년 전에 인류가 뼈가 부러지면 당연히 죽었어야 되거든요. 맘모스에 잡아 먹히거나 아사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저게 붙어있다는 거예요. 붙어있다는 건 뭐예요? 붙을 때까지 누군가 치료를 해주고 보살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막 분분했어요. 야, 이게 이상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많은 화석, 8만 년 전에, 5만 년 전에, 2만 년 전에 화석에서도 붙은 팔과 다리에 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류가 모든 그 인류의
인류의 많은 인류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가설로 첫 번째 10만 년 전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그때부터 인류에서는 공동체가 있었고 공동체 안에 약자를 향한 보살핌이라고 하는 노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그 연구가 축적돼서 결론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삶이 선이라고 하고 저 공동체에서 내 거보다 남들을 위해서 노동하는 사람들을 있었겠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만을 위한 위한 노동을 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가 만들어진 이래 그냥 인류의 규범으로 이렇게 쭉 전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선이 있어야지만 공동체가 유지되잖아요.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바꾼 이론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론이 바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을 만들었으니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요거까지 같이 나가면 안 되는데 요거를 읽어볼 테니까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들어보세요. 주어진 조건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굉장히 어렵네요. 어렵죠. 어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말로는 저게 옳은 말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친일파한테 딱 대비를 해보세요. 친일파.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일제시대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 친일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친일파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에 인류의 규범으로 공동체 규범으로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로 바꾼 거예요. 이 말을 만들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기회주의, 능력주의, 물질 망능주의가 이거는 악이 아니야. 그들의 선택이야. 자유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만들어서 사실은 공동체의 노동이 반드시 선만은 아니야. 그리고 자신을 위한 선택이 자기를 위한 이익을 위한 노동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거. 이게 그래서 선택할 자유거든요. 선택할 자유. 선택할 자유 잘 기억해 보세요. 자,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90년대. 혹시 운동했던 변절자들, 김영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지호부터 시작해서 이때 다 변절자들이 이것을 갖고 이제 자기의 사상적 기반으로 변절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크게 뉴라이트 하면 친일인데요. 대외관계에서는요, 친미, 친일, 반무. 그 다음에 정치, 경제에서는 자유법치하고 기업을 최우선 가치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반대하는 사람들, 반노동, 반농민 가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식민지 근대화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비즈니스 플랜들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뼛속까지 친미 친일 이거 기억 안 나세요? 뼛속까지 친미 친일 누구예요? 나경원도 있지만 원조는 MB였잖아요. 이명박의 형이 이상득이 당선되자마자 버시바우 주한미 대사 찾아가가지고 내 동생은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에 등장한 것은 언제냐면 MB 시대였어요. MB 시대에 이 사람들이 신지호부터 시작해가지고 김태우까지 다 청와대로 들어가서 이것을 전면화하려고 합니다. 전면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45년부터 저 이론을 가지고 점점 담론을 확대해서 이 담론을 전면적으로 미국에서 확장한 거는 1980년대 네이거 시대예요. 그러니까 40년부터 80년대까지 무려 30년간 담론을 축적했던 거예요. 이 담론을.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고 시카고 대학에서 이 사람들이 왔는데 시카고 대학이 당시에 망하는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록펠러 재단이라고 해서 석유의 자본인데요. 론스타라고 들어보셨죠? 론스가 외환은행을 먹잖아요.
거기에 돈을 댄 데가 저 록펠러 재단입니다. 돈이 뭐 주식회사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쨌든 록펠러가 이 시카고 대학을 먹고 여기에 프리더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도 막스를 연구하다가 변절한 혁명가인데요. 이 사람을 해가지고 이 신자유주의 이론을 만듭니다. 만들고 이것을 전면화한 것이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고 80년대 일본에서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시절에 이걸 전면화하게 됩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이때 당시에 이 신자유주의 이론, 특히 시카고 논자들의 이론은 미국의 세계 지배는 끝도 없이 지속돼야 돼요. 그를 위해서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는 독일을 축으로 해서 미독일이 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동맹으로 해서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에 하이 파트너로 한국을 띄워넣는데 그 논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2005년도에 김태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태효 아시죠?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었던 김태효라는 사람이고 그 2005년에 논문을 처음 써가지고 낙가손에 상을 수상을 해요. 김태효. 그리고 그것을 2010년도에 완성해서 그 김태효가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프리드만이 만든 책이 제목이 선택할 자유예요. 저거 선택할 자유.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20시간을 노동할 수 있는 자유. 불량식품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120시간 노동. 120시간 노동 누가 얘기했어요? 윤석열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김태호가 이 윤석열하고 아크로비스탄과 그 집에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같이 살고 싸우다 가서 이 책을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걸 보고 검찰총장 시절에 이걸 보고 와 대박, 이 책 대박이야 라고 탐독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대통령이 읽은 경제교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 그러니까 굉장히 윤석열의 그 뇌리에 완전 신념 같은 거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태호는 사실은 김태호가 친일파라고 막 그러는데 저는 친일파가 아니라 친밀파라고 봐요. 그리고 얘가 이제 나카소네 야스히로 상을 받았던 신문 기사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김태효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김태효의 아버지가 검찰청에서 고검장까지 했다는 김경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김경회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천 성고문 사건 아시죠? 그때 검사 무혐의 처리했던 그 검사입니다. 그런데 김경회가 또 좋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김기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김기춘을 가장 총애했던 사람이 신직수라는 사람이에요. 신직수를 가장 총애했던 사람이 오제도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 PPT를 놔두고 갈 테니까. 오제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제시대에 검찰을 했던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때 검찰을 조선인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독립군을 때려잡았으면 검찰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해방되자 만든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1948년 12월 1일자로 만들었는데 국가보안법은 당시에 독립군을 때려잡았던 일제시대 독립군을 때려잡았던 치안유지법을 말만 바꾼 거예요. 그게 국가보안법이었어요. 이 사법체도를 만든 게 오제도였고요. 오제도가 가장 신뢰했던 신직수는 이걸 가지고 박정희에 딱 달라붙습니다. 유신 헌법의 창조자이기도 하고 당시의 민주화 운동을 형장의 예술로 다 쓸어 담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재단이라고 아세요? 인혁당 사건이라고 아세요?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라고 사형 판결을 나리고 그 다음을 집행해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현대사법의 최악의 날로 기록하는 4월 9일입니다.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이 신직수예요. 이거 다 인혁당 재건이 사건은 지금 다 무죄 받아서 한 사건인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굉장히 무섭죠.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친일의 흐름은요 끊임없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좀 더 말씀드리면 신직수, 김기춘, 김경혜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게 검찰 라인이고요. 요 밑에는 이제 경찰 라인입니다. 노독술이라는 사람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노독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독립운동을 따라잡던 사람이에요. 밀양 사람 누구죠? 김원봉. 밀양 사람 김원봉. 당시에 김구의 김구 선생님보다 수배금이라고 그러나요? 현상금이 김구 선생님은 100만 원인데 이분은 500만 원이었대요. 김원봉. 근데 김원봉 선생을 중부서 정보과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제시대 때 평양경찰서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독립군을 많이 때려잡았겠어요. 그리고 얘가 일제시대에 그 횡행했던 고문의 기술을 다 가져와서 우리나라한테 경찰에 알려준 사람. 그리고 반민특위 아시죠? 반민특위. 반민족 특별행위 처벌법이라고 하는 반민특위를 얘를 잡아갔는데 그러니까 뭐 예전에 독립군 많이 때려잡았으니까 얘를 잡아갔는데 얘를 잡아갔다는 이유로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산하게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노독술이 가장 총애했던 사람이 박처원입니다. 박처원을 아시는 분 아시나요? 박종철. 와,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꼭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기억하자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해서 그래. 다 알고 계신 건가? 다친까 억하고 죽었다 그게 박처원이에요. 노독술이 가장 총애했던 사람이 박처원이고요. 박처원이 가장 총애했던 사람이 이근환입니다. 이근환이 고문기술자. 그리고 이근환이 자기가 숨어 다니면서도 보호했던 사람이 밀정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입니다. 김순호는 초대 경찰국장 얼마 전에 밀정의혹 모르세요? 경찰국장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국 만들었잖아요. 이상민 아래 초대 경찰국장이 김순호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뿌리 깊게 친일 세력이 이어져 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한국 사회는 친미 친일이 끊임없이 물면서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그러면 왜 역사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역사전쟁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끌려 내려옵니다. 박근혜도 역사전쟁 시작했잖아요. 교과서 왜곡하다가 결국은 2016년에 끌려 내려오거든요. 국민적 반발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도 지금 20%까지 폭락했잖아요. 이 지지율이 폭락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물론 미래를 지배하기 위해서 과거를 왜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자기 지지율을 파먹는 짓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 이 역사전쟁을 시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거는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정재가 얘기했던 친일의 세상이 됐다 이런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다 하더라도 뭐 김태호가 얘기했던 그렇게 수없이 그 사과를 받는데 또 사과를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관동 대진 때 우리나라의 조선의 강제 동원이 됐던 노동자들이 무려 6,600명이 대학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학살한 거 이유 없이 운에 빠뜨리고 뭐 엄청난 학살을 자행하면서 저랬는데 저 학살에는 정부가 일제가 개입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제가 진상조사도 그 다음에 사과도 배상도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사라지면 사실은 이제 중일마처럼 된 거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가 하게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사 전쟁을 이게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 류라이트가 미국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류라이트가 세계 지배, 그러니까 그 류라이트 세력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지배를 영원히 하려고 만든 게 저 류라이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확대되어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지율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골목의 대장이었는데 지금 미국에 너무 약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막 밀어붙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미국의 패권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군사 패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달러 패권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빠르게 몰락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의 대통령이죠.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그러면서 공격을 감행했어요. 당시에 공격을 어떻게 했냐면 바그다드에 토마호크 미사일로 바그다드에 막 수천 발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폭스뉴스가 그걸 생중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 그걸 폭스뉴스가 생중계를 했어요. 나도 잘 모르고 막 그걸 와 저렇게 떨어지네 막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나요? 있었나요? 네, 없었어요. 왜?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그럼 왜 미국은 이라크를 이렇게 공격했을까요? 왜? 이라크에는 대량의 석유가 있습니다. 석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2023년까지 계속 지배를 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퇴폐했잖아요. 그때 동안 석유는 다 미국 거였어요. 이라크의 석유. 그리고 이라크의 민중은 처참한 가난에 시달려야 됐었죠. 그런데 이때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시작할 때요. 미국이 얼마 만에 전쟁을 승리했냐면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도 안 돼. 20일 만에 끝냈어요. 전쟁. 그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년이 지금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 지금 막 이라크와 가자 지구를 그 다음에 이란을 공격하고 레바논을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항의 축이라고 했던 사람들, 이란, 레바논, 가자 지구의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에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돈을 내주는 것은 미국이거든요. 조금 후술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전부 미국에 대해서 저항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나라가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멘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180개국 정도가 있는데 154번째로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이게 전략적 요충지를 갖고 있는데 저기에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로 가면 홍해를 통해서 스웨즈운을 통해서 유럽을 가요. 그러니까 미국도 아시아도 모두 다 요 라인을 타고 물류가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가서 희망까지 가서 이렇게 돼요. 물류 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걸리죠. 그런데 예전 같으면 예멘이 여기서 미국 상선을 공격했어요. 그럼 미국이 항공모함 도전해서 토마호크로 부숴버리면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국이 자존심 상하게 미국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군사 패권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몰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자, 이게 군사 패권의 몰락이에요. 두 번째는 미국의 달러 패권의 몰락입니다. 미국은요, 기축통화국입니다. 기축통화국은 뭘 할 수 있냐면 달러를 그냥 찍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할 때 우리는 재난지원금으로 얼마 받으셨어요? 25만 원 정도 받으셨죠.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소비를 활성화시킨다고 해가지고 차를 한 대를 사잖아요.
그러면 차를 한 대를 더 줬습니다. 차를 1+1을 해줬어요. 그 돈을 누가 줬냐? 다 미국 나라가 줬어요. 국가가 줬어요. 그 돈을 어디서 나냐? 미국은 달러를 찍으면 돼요. 찍어서 그렇게 국가가 돈을 주는 거예요. 제 친구가 미국에서 자영업자를 하는데 코로나 때 거의 1억의 보상금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돈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돈을 찍어서 줘요. 그런데 계속 돈을 찍을 수 있냐?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1달러를 찍을 때마다 1달러의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1달러를 찍을 때마다 국채를 발행하니까 이 국채는 뭐예요? 빚이잖아요. 빚이 어느 정도로 됐냐? 빚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7월 26일자 이거 잘 공개 안 합니다. 미 재무부가 공개했는데 35조 1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경 8천조예요. 4경 8천조. 4경. 그래가지고 미국의 경제가 사정을 해낸다고 전문가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빚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1년에 1조 달러씩 빚이 늘어났는데요. 지금은 100일에 1조 달러씩 늘어납니다. 왜?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이자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1분당 27억을 내야 돼요. 1분당. 그러니까 저 이자만 엄청나게 갚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모든 패권분들이 이게 이제 500년에 거친 패권분들이 부채 이자가 국방비를 초과할 때는 되면 이제 패권이 약화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게 뒤집어졌거든요. 부채 이자가 국방비보다 많습니다. 그런 정도가 되니까 이제 달러 패권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런 얘기를. 그 패권이 약화되니까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를 해요. 그냥 패권이 약화될 수 없잖아요. 미국이 두 가지를 합니다. 전쟁을 세계화하고요. 그 다음에 동맹을 강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한국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전쟁을 세계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이 대표적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7일 일자로 1년이 됐어요. 그런데 1년이 되니까 가자지구에 최초 4만 1,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30%는 10,000명 정도는 어린애이, 700명 정도는 영세 아동이 죽어요. 한강이 그래서 왜 이 시기에 잔치를 벌여야 되냐? 나는 아프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이거. 저는 정말 이게 무감한 게 여기 보세요. 이게 AP가 특종을 냈던 탄입니다. 이게 무슨 탄이냐면 백린탄이라는 탄이에요. 백린탄은 이게 너무 잔혹해가지고 사형을 국제사법재판소, 유엔 인권이나 모두 다 전쟁 범죄에 해당돼서 이거 사용을 못하게 해요. 백린탄은 인하점이 20도예요. 원래 물이 100도에서 끓잖아요. 20도에서 끓어요. 상온에서 끓는 겁니다. 저기 이만한 탄이 터지잖아요. 수백 발로 나눠져가지고 사람 몸에 닿으면 그 자그마한 게 인하점이니까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심장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탈수 효과를 벌여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다 빨아들입니다. 매우 서서히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갈 때까지 몇 시간을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끌 수도 없어요. 끌 수도 없어요. 저게 우리의 아이들한테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떨어뜨렸어요. 네, 떨어뜨렸어요. 그게 알시파 병원의 학살이 저렇게 해서 일어난 겁니다. 알시파 병원의 학살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야, 니네 알시파 병원에, 서울대 병원 같은데요, 가자지구에. 니네 알시파 병원으로 모여. 작년에 11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다 모여. 거기만 놔두고 나머지 다 공격할 거야. 예, 그래서 알시파 병원에 북가자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 백리탄을 떨어뜨려요. 이유는 뭐냐면 저기에 반군이 있었어. 이거입니다. 근데 지금은 반군에 있었다는 증거를 못 내고 있어요. 뭐예요? 학살하겠다는 거. 그걸 누가 하냐? 이스라엘 뭔 돈이 있다고 저렇게 합니까? 그거 다 미국이 돈 내는 거예요. 돈 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습니다. 최근에. 예. 그리고 이란을 공격한다고요. 다 이란, 레바논, 가자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가자 지구는 원래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저 이스라엘이 자기 땅이라고 우긴 거예요. 아이고 너무 화났다. 인나 일본 부설이라고 아세요? 인나 일본 부설? 그 인나 일본 부설은 일본 애들이 이제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거기에 따르면 여기가 어디죠? 이게 일제시대 때 삼국시대 때 어디죠? 여기가 가야잖아요. 가야는 일본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땅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설에 따르면 이스라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이 저기 경남은 우리 땅이었으니까 우리가 침공해도 돼. 우리 땅이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는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미국이 밀어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동 민중이 다 같이 나와서 싸우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후티 반군이라고 예멘의 독립군을 후티 반군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KBS, MBC가 다 후티 반군이라고 그래요. 근데 후티 반군이 아니에요. 후티 독립군입니다. 예, 우리나라 선조들이 그랬더니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란을 공격하는데요. 이란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니네 원유시설 폭격할 거야. 두 번째 핵시설도 폭격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전면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란을 공격하잖아요. 이거는 큰일도 아닙니다. 이란은 어떻게 큰일 나냐면 이란은 전 세계 석유의 공급의 3%뿐이 안 돼요.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제재가 너무 심해서 거의 전량을 중국에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영향을 안 미치죠. 그런데 이게 잘 표시가 안 되는데요. 여기가 해협이에요. 해협. 여기가 해협이고 이 해협에 호르무즈라고 하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들어보셨죠? 호르무즈 해협은 30km뿐이 안 돼요. 근데 거기를 이란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란이 장악하고 있는데 저 호르무즈는 전 세계 원유의 동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막잖아요. 쿠웨이트, 사우디, 이란, 이라크의 석유 물류가 다 막혀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공격하잖아요. 이란이 공격하면 이란은 호르무즈 막겠다고 선언하거든요. 30%의 원유량을 딱 막는 순간 어떻게 되냐? 석유 가격이 폭등할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 배럴당 75달러인데 공격하자는 얘기 나오자마자 80불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 초기 때 11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우리나라 막 물가 폭등했잖아요. 그렇게 될 거다.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도 만만치 않아요. 니네 우리 공격해? 그러면 봐 어떻게 되는지 봐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란에서 10월 5일자로 4.5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보도 안 되죠. 근데 이란은 지진이 일어나는 땅이 아니에요. 석유가 있는 땅은요 지진이 안 일어납니다. 석유가 있는데 딱 갇혀 있어야 지진이 일어나면 다 빠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지진 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인공 지진이고 4.5의 지진이면 핵실험을 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란 당국자한테 니네 핵실험했지? 라고 하면 대답은 안 합니다. 이거 뭐예요? 했다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건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외교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벌써 국초음성 미국이 있으니까 이거 보란듯이 한 거거든요. 니네 우리를 공격해? 그러면 니네도 공격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이상하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제안했어요. 미국이 드디어 평화협정을 얘기했는데 왜냐면 선거까지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거든. 바이든은.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은요 다 미국 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75억 달러 줬고요. 이스라엘 최소 120억 달러 지원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130조 지원했어요. 이스라엘. 저 돈으로
중동 민중을 학살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저게 이제 전쟁을 막 확장하는 것과 이 한반도에서의 위기가 정확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이 저 동해선과 강릉선 이거 폭파시켰잖아요. 폭파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기총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북을 향해서 경고사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북이 다시 경고사격하고요. 왔다 갔다 한 번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그런 정도 상황이 됐어요. 그런 정도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걸 안 말려? 지금 안 말리잖아. 네, 안 말리잖아. 전쟁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게 미국의 저 대선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잘 보셔야 된다. 두 번째는 정쟁 공동체예요. 저 전쟁 위기, 전쟁이 일어나면 왜 미국이 좋냐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요. 우리나라 또 국방비가 빡 올라갈 겁니다. 국방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를 하겠어요? 그 국방비로 무기를 삽니다. 미국은 다 아니 무기는 다 미국 거거든요. 미국은요 군사안보카페가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게 25% 정도가 돼요. 나머지는 다 대수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산업이 살거든요. 그런 거랑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다 책임을 못 져. 중동하고 대만하고 한반도 전쟁 위기가 다 벌어지면 미군이 어떻게 그걸 다 책임져요? 그러니까 동맹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 동맹을 강화하는 것에 아까 얘기했던 80년대 만들었던 그 김태호의 전략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친일 역사 왜곡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7월 10일자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을 했다는 거예요. 나토는 뭐냐? 유럽의 군사동맹체예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예, 그런데 나토 정상회담에 얘는 누구예요? 예, 잘 안 보이시죠? 예, 얘는 윤석열입니다. 그 옆에 있는 여자는 김건희입니다. 이 사람이 기시다예요. 나토 정상회담에 이 사람이 왜 초대됐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나토하고 유엔사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지배 전략이에요. 이게 뭐냐? 어떻게 나토하고 유엔사랑 연결돼? 유엔사는 뭐예요?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유엔군이 있었죠. 유엔군이 유엔사로 바뀝니다. 54년 정전협정 이후에. 그런데 나라들이요 싱크로율이 거의 같아요. 여기에 파란색들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나라들 보세요.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약간 틀린 나라가 있으니까 빠진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첫 번째가 독일, 두 번째가 일본입니다. 왜? 그들은 다 전범 국가였습니다. 이 두 나라가 빠져 있어요. 유엔사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그 80년대 전략이 미국을 핵심 축으로 이쪽은 독일, 이쪽은 일본을 세우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유엔사에 독일을 가입시킵니다. 네, 유엔사에. 8월 1일 벌써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가입했고요. 두 번째로 그때 당시에 유엔사 부사장 미군입니다. 미군이 다음번에는 예, 일본이 가입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동의는 전혀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예, 이게 미일을 핵심 축으로 그 미일 동맹 하위축으로 한반도를 끼워넣는 겁니다. 한국을. 그러니까 한일의 현안과 과거사 문제가 전부 일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친일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공개하지 않은 한미일 안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협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한국과 미국은 군사협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군사협정. 한국과 미국. 상호방어 조약이 있잖아요. 한국과 미국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있어요? 없어요? 군사동맹이 진짜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배를 받아왔잖아. 예, 그들이 어떻게 지배한다. 그러니까 없어요. 예, 국민 간정도 없어요. 그런데 벌써 한미일이 안보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합동훈련도 막 하고요. 그 목적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 안전 보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반도 전쟁뿐만 아니라 저기 중국과 대만이 싸울 때도 출장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도 출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위험한 건데 일본의 한반도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논문이냐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김태호 논문을 썼다 그랬잖아요. 논문을 핵심적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이게 미일 핵심축으로 한반도가 여기 끼어 들어가는 건데 한국이 너무 들어가는데 첫 번째 단계가 한일의 지소미아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에요. 이걸 처음에 2010년도에 이 논문을 내고 몰래 김태호가 일본을 찾아가서 이걸 맺자고 얘기했어요. 일본 너무나 좋은 거지. 그래서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당시에 조선일보가 폭로를 했어요. 이렇게 비밀리에 이걸 추진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알려지면서 단번에 김태호가 잘렸어요. 그때 잘렸어요. 그런데 저게 언제 맺어지냐? 이게 미국의 요구였으니까 박근혜가 탄핵하기 직전 2016년 12월 7일 날 됩니다. 12월 9일 날 탄핵되잖아요. 12월 7일 날 박근혜가 이걸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미 군사훈련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이게 한일 군사 지원 협정이 되고 그러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게 되고 유엔사의 회원 가입과 한반도 전쟁의 일본 참여가 이게 세트로 쫙 진행됩니다. 이걸 악사라고 하거든요. 악사라고 하고 그런데 벌써 유엔사의 회원 가입은 먼저 실질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단계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많이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하겠는데 이틀 전에 갑자기 난데없이 일본의 자위대를 한반도에 체류시킬 수 있다. 이게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국방부의 논평을 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시바를 만납니다. 일본의 총리, 새로운 총리. 이건 뭐예요? 이게 악사, 일본이 후방기지가 되고 전쟁이 나면은 자위대를 통해서 군수 지원을 하겠다는 게 일본의 전략이고 미국의 전략이거든. 그런데 군수 지원을 하려면은 자위대의 배가 한반도에 진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출하려면 지금까지는 비준을 받아야 돼요. 외국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준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했다. 이렇게 국방부가 이걸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이시바를 만나는 겁니다. 야, 기가 막힌 일이죠. 뭔가 큰 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시다가 퇴임 일주일 전에 윤석열을 만났죠. 그리고 아무런 합의 없이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맥주 마시러 왔냐? 쟤를 왜 하시냐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악사를 추진할 수 있을 거다. 발표는 안 했지만 이거를 추진하고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차곡차곡 저는 진행되는 거라고 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는 그때 되면 굉장히 전쟁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게 그런 맥락이고 한반도의 일촉즉발 사항은 뭐 드론을 띄워서 평양 상공에 삐라를 뿌렸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북이 다 의도가 있어요. 3일과 9일과 10일 날 뿌렸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요. 10월 9일 날 이제 이게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얘네가 격추를 안 했어요. 격추를 안 한 건 뭐예요? 어디서 날아왔고 어디로 돌아갔는지를 본 거거든요. 3일 날 발견했을 거고 9일 날은 찍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10일 날은 어디까지 돌아가는지를 다 좌표를 찍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군이 했다는 것은 자명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게 북의 발표는 최고인민회의 국회입니다. 국회 상공, 영공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드론으로 요즘은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참수할 수 있다라고 북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통첩을 하죠. 근데 더 문제는요. 이게 이제 저는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한국 정부냐 아니면은 뭐 탈북자 단체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탈북자 단체가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저거 못하는 거거든요. 저거를 군사 국계선을 넘어간다는 것은요. 저 군사 국계선을 관리하는 사람이 유엔사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금강산 개성공단 할 때 9.19 2019년, 2018년 9.19 합의할 때요. 미국의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승인 없이는 단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아 여기 없나? 아 그래요. 여기 있잖아. 10월 달에. 9.19 합의 끝나고 나서 단 한 발도 승인 없다. 이거 유엔사 관리하고 유엔사는 미군이거든요. 넘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막 넘어가잖아요. 뭐예요? 미국이 적어도 암묵적 묵인이 있어서 그래요. 나 이렇게 해석해 온 게 맞습니다. 자, 우리는 막 어물폭탄 온다고 막 난리지만요. 어물폭탄은요 27회뿐이 안 됐어요. 대북전단은요 73회. 네, 이거 누가 잘못했어요? 이것은 표현의 자유고 이건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까? 네. 사실은 이걸 말리면 이게 없는 거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긴장 상태도 떨어지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예, 이런 겁니다. 더 문제되는 건 아까 이제 상대적으로 기총사살을 했다는데 신원식이 뭐라 그랬어요? 김정은이 자살 결심 없이는 전쟁을 못해. 안전하게 김정은을 제거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게 띄운 이기도 하잖아요. 두 번째, 대북전단을 자제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긴장을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저걸 부르면서 제 아들이 최근에 논산훈련소에 제 훈련병으로 입대를 했거든요. 이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숱하게 이런 강연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저 뉴스가 나올 때마다 덜컹덜컹한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 진짜 너무 위험한 천만한 상황인데 이거는 뭐 정확히 윤석열 지지율 추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추락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추락한 것을 올리려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김건희가 해결되겠어요? 명태균이 해결되겠어요? 국내 경제가 해결되겠어요? 아무것도 해결 안 되거든요. 서울 지지율입니다. 서울 지지율이 18%까지 떨어졌어요. 18%.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MBS 조사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MBS 조사는 여론조사랑 틀려요. 우리는 갤럽 여론조사, 리얼미터, 뭐 코리아 리서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런데 그건 들쭉날쭉하고 막 다릅니다. 그런데 전국 지표조사는 달라요. 지표조사는 샘플링이 같아요. 샘플링이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합해가지고 딱 하는데 샘플링이 거의 같습니다. 답변 안 하는 사람들은 있을 테니까 거의 똑같은 사람이 계속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표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조사인데 18%까지 서울에서 18%까지 떨어졌다니까요. 다음 주는 어떻게 나올까요, 저게? 다시 올라갈까요? 절대 안 될 거예요. 더 떨어질 거예요. 이것을 윤석열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거 생략하고요.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재벌들하고 윤석열은 불안해요. 왜? 미 대선에서 누가 됐을까요?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막 트럼프가 막 올라갔다가 해리스가 계속 올라갔었죠. 그런데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해리스의 주로 지지자들이 흑인과 히스패닉이었었는데 흑인은 많은 부분 등을 돌렸다고 하고 두 번째 최근에 히스패닉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요 내년 1월 1일 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뭐 미국이 종식시킨다는 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돈을 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바이든이 추진했던 IRA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저게 무슨 법이냐면 현대자동차, 삼성반도체, SK반도체가 초창기에 엄청나게 미국에 투자했잖아요. 저게 특혜를 준 거거든요. 자, 니네 여기서 공장 세우면 여기에 얼마만큼의 특혜를 줄게 하고 특혜가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러고 윤석열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니까 바이든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니까 재벌들이 다 따라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막 22조 삼성전자 22조 28조 이 돈을 다 썼어요. 이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이 도표는 뭐냐면 미국 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국가기여도가
한국이 가장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다 미국으로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저게 굉장히 위험했던 게 저렇게 IRA 법을 지원하면서 IRA의 조건이 뭐냐면 중국의 투자를 중단하는 거였어요. 근데 삼성의 반도체하고 SK 반도체는 장시와 우시 각각 삼성과 SK가 생산하는 50%를 장시와 우시에서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투자하니까 니네 특혜를 줄 테니까 중국을 투자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반도체는 어떤 거예요? 계속 기술이 발전되잖아요. 그럼 투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깡통이 돼요. 깡통이. 벌써 중국 공장은 거의 깡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반도체의 주가가 오만전자로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요. 중국 시장을 놓쳤는데 미국 시장도 놓치네? 재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재벌들이 난리가 난 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JTBC, 그 다음에 중앙일보의 논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논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요. 명청공책이 아시죠? 조선 때. 명청공책위는 명에서 청으로 권력이 교체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재편기, 격변기라고 하잖아요. 기존을 따라가면 안 돼요.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되는데, 기존을 따라가다가는 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자호란이 일었던 거고, 그럴 때는 균형외교와 자주외교가 매우 절실해요. 누구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몰락하는 패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 이때 우리는 굴욕이라고 하는 것을 삼존도의 굴욕이라고 해서 인조가 처음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아픔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걔는 겨우 3번 절하고 9번 조아린 것뿐이 없어요. 당시에 조선의 민중은요 50만에서 60만이 인질로 끌려갔어요. 그거 아시나요? 그때 한양의 인구가 50만이 채 안 됐습니다. 여기에 다수는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저기에 양만네 자손은 없었어요. 다 민중의 자손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수없이 끌려가서 험한 꼴을 당했죠. 그 가는 동안이 한 6개월 정도 걸렸다는데 겨울에 끌려갔는데요. 사람들이 반은 죽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탈출하면 뒤꿈치를 잘랐다는 거예요. 잔혹하게.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갔는데 나머지는 조금 살아 들어온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환양이에요. 환양. 네. 잘 아셔야 돼요. 인조는 절하고 끝났어요. 민중은 죽어났다는 겁니다. 지금요, 윤석열은 저 탄핵되면 그만이지만 전쟁이 가면 우리 민중이 다 죽는다는 걸 잘 아셔야 되고 이게 역사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환양령 잘 아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포인트인데요. 경제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가 명확해요. 이거는 막 돌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9월 달까지만 해도 10월 1일자로 반도체 수출이 9월로 정점을 찍었다 해가지고 수출이 플러스고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로 간다 달라가는 수출체 이게 난리가 났어요. 모든 언론이.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마이너스 찍는데 그 오만전자가 되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중국의 대중들 수출이 마이너스로 계속 찍고 있거든요. 그리고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출 대국 중에 7위 정도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어요. 작년 거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명확해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똘마니가 되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000년 이후에 미국 흑자가 8천억 달러 정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거기서 6,900억 달러는 대중국 수출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을 적대하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요? 안 사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서 그래. 그런데요, 작년에 GDP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중국이에요. 4.5%. 가장 많이 성장했다니까요. 그리고 전자산업도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기차 그거 다 누가 만들어요? 다 중국이 만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는 중국이 개발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거 막는 대신 인도의 반도체를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인도의 대중국 반도체는 1200%가 상승했습니다. 예? 우리 거 막는 대신 그쪽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예, 대통령 잘못 만난해서 우리가 고생하는 거다. GDP가 당연히 떨어지죠. 예, 삼성전자가 6만 전자 지금 5만 전자로 떨어진 게 바로 저런 겁니다.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 나가리다. 이거를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맥커리가 삼성 반도체가 반토막 날 거라고 벌써 예상을 했어요. 맥커리가 누구냐? 예. 맥커리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9호선 지하철, 서울의 지하철 9호선. 그걸 맥커리가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알짜배기로 따먹고 싹 팔고 나간 애가 맥커리예요. 호주 자본이고 이상득의 아들이 한국 지사의 사장이라는. 그런데 그 세계적 자본이거든요. 반토막 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예,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올 거다. SK 목표 주가가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반토막 날 거다. 다 예측했어요. 왜?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골드만삭스 이렇게 가다가는 성장률 추이 어떻게 되냐? 예. 2020년, 22년까지 몇이에요? 12였었는데 2050년에 없어. 2070년에 없어. 골드만삭스가요. 통일 한국에 2050년이 되면 영국과 프랑스보다 경쟁 수준이 높아질 거다. 통일 한국이 이렇게 보고서는 났네. 얘네 보고서가 매우 치밀합니다. 이 보고서 7월 10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게 한국 분석에서 개 유모차가 유아의 유모차보다 많은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했어요. 맞잖아요. 내가 그거 보고 야 얘네 진짜 엄청나게 연구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당연히 살 수가 없으니까 예, 수출이 안 되니까 수출해서 먹고 나오는 나라잖아요. 실질 소득이 막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GDP가요. 미국 GDP는 100% 따지면 한 70%가 내수고 20%가 저거라 그랬잖아요. 전쟁 군수산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70%가 수출이고 20%가 건설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안 되면 사람들이 건설에 막 올인하는 게 MB가 뭐 뉴타운 건설하고 다 그랬던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건설 경기가 부실채권이 230조 정도가 있었어요. 태형건설 부도 난 거 아시죠? 부도 났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부도가 많이 나니까 이거를 건설 경기를 활성화해 보기 위해서 꼼수를 쓴 거예요. 대출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서울 집값이 막 올랐잖아요. 네,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막 하려고 했는데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쌓인 거는 빚반일 뿐이 없습니다. 빚이 얼만큼 쌓였냐? 예, 빚이 여기를 봐야 되겠군요. 여기에 보면 몇 조가 쌓인 거예요? 한 100조가 넘게 쌓였죠. 예, 엄청나게 넘게 쌓였는데 스트레스 DS까지 너무 하면 어려우니까 이게 대출을 막 해주다가 대출을 막겠다고 한 날이 8월 31일자였거든요. 그 하루 마지막 날에 1조 6천억 원이 빠져나와. 이거 대출 못 받으면 나 이제 영원히 대출 못 받을 거라고 위기 상황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다 집을 샀는데 집값은 아마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고 문제는 이제 빚이 부채가 너무 많아졌다. 우리나라 GDP가 1800조인데요. 가계부채가 1896조예요. 기업 부채까지 따지면 3000조가 넘습니다. 빚덩이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BIS라는 것은 한국은행의 중앙은행의 중앙입니다. 세계 중앙이었는데 여기서 한국의 빚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막았어요. 5대은행 대출을 막으니까 카드론 여러분들 카드에서 한 달 만에 45조가 빠져나갔어요.
예, 연체율도 3.1%가 들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경제 위기 직면할 겁니다. 그럼 경제가 좋아지냐? 경제가 하반기 되면 좋아질까요? 맞춰보세요. 좋아질까요? 절대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수가 없어요. 부자 감세 계속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뭐 재난 지원금 같은 거 줄 수가 없죠. 어느 정도 세금이 부족하냐? 우리나라 공무원의 월급을 못 주고 있습니다. 거창 같은데 여기에 다 들어갈 거예요. 여기 아까 공무원 노조 분 계시던데요. 아마 공무원이 월급 받는 것은 누구한테 지금 지방 재원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누구한테 꾸냐면 지방채를 내서 경남에서 지방채를 내서 한국은행에서 빌려옵니다. 한국에서 빌려온 돈이 무려 150조 정도 지금 빌렸어요. 근데 저 150조는 결국은 누가 갚아야 돼요? 누가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건전재정 한다면서 다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요 지금 불평등 지수, 베타 지수라고 하는 지수가 있는데 그게 최고치가 인류 역사상 최고치가 프랑스 혁명 당시였어요. 예, 그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레미네자블 그 노래 있잖아요. 민중의 노래 나왔던 그 시기에 베타 지수가 7점이었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얼마큼 되실지 예측해 보세요. 벌써 이때는 8.8까지 올라갔어요. 2019년. 지금 얼마큼 될까요? 예, 지금은 작년치로 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지금의 동시대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자본주의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 지수가 높은 나라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출산율이 떨어지죠. 선생님 이것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이게 글로리아 골딩이라고 하는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읽어주세요. 선생님 안경 두 분 다 안경 쓰셨네. 여기 오른쪽에 제가 보셨네요. 저 빨간 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한국은 출산율 저하로 가장 빠르게 생각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공경하게 합니다. 저기 조앤 멀리러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산율 저하는 결국 생존의 위기를 느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출산의 원인을 뭐라 그래요 지금? 예? 원인을 뭐라 그래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 여성이 케어 운동을 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고 여아의 5세 입학 추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아의 5세 입학이 뭐예요? 가임 기간을 늘리겠다는 뜻이에요. 저렇게 늘리면은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거죠. 아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자살률이 9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 것을 국감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최고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안타까운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무려 8.8%가 넘어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원래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교통사고였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그게 자살로 바뀌었습니다.